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소영 교수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IT조선 김종호 대표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매년 디지털 금융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이러한 자리가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디지털 금융 발전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융산업은 거대한 전환의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핀테크의 등장으로 시작된 변화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더 강력한 파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흐름을 정리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먼저 디지털 금융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다음 디지털 결제 서비스, 데이터 AI 활용 기반 확대, 디지털 자산 규율 체계 정비, AI 시대 금융 보안 체계 전환 등 디지털 금융 관련 발전 방향을 논의한 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이러한 얘기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기술의 발전으로 혁신적인 금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블록체인,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금융 서비스의 설계와 운영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한 금융 접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모바일을 통한 금융을 활용하는 것이 완전히 일상화되는 등 금융 서비스 설계와 운영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는데 규제 체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혁신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리스크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제 체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우리나라의 디지털 금융 역사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 2013년부터 2015년에는 IT와 금융의 융합 방안이 차츰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핀테크라는 개념이 막 자리 잡던 시기입니다. 발전기라고 할 수 있는 2015년부터 2017년에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되고 인터넷 전문행위 설립되었으며 비대면 실명 인증이 도입되었습니다. 핀테크와 금융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토대가 마련된 시기입니다. 성숙기라고 할 수 있는 2017년부터 2019년에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제정되고 핀테크 사업 예산이 마련되는 등 예산과 제도가 구축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은 고도화가 진행된 시기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오픈뱅킹 플랫폼, 핀테크 혁신펀드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2024년 이후 AX, 즉 AI 전환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 AI 플랫폼 구축, AI 가이드라인 정비, 망분리 규제 개선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은 10여 년 만에 10여 년 만에 태동부터 AI 전환에 이르는 아주 빠른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다음 각 분야별 발전 방향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디지털 결제 서비스입니다. 간편 결제 서비스는 카드 계좌, 선불금 정보를 모바일에 저장하고 비밀번호, 생체 인증, 단말 접촉 등으로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간편 결제 서비스의 월 평균 이용 금액을 보면 2019년
3,170억 원에서 2025년 1조 1,053억 원으로 불과 6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간편 송금 서비스는 모바일 충전금 계좌 이체를 기반으로 전화번호, SNS 등 수취인 정보로 송금하는 서비스입니다. 간편 송금도 같은 기간 2,346억 원에서 9,785억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간편 결제와 간편 송금은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라 일상적인 지급 결제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카드 정보를 모바일에 저장해 생체 인증으로 결제하고 전화번호 하나로 돈을 보내는 것이 완전히 자유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디지털 결제 서비스의 활용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24년 1인당 간편 결제 이용 빈도는 세계 2위, 결제당 평균 금액은 세계 3위로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간편 결제를 이용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결제 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도 함께 정비되어 왔습니다. 크게 4가지 방향입니다. 첫째, 이용자 보호 강화입니다. 최근 머지 사태, 팀원 위메프 사태를 거치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 충전금 보호가 강화되었고, 결제 대행업자의 정산 자금은 전액 외부 기관에 관리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되었고 2026년 12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둘째, 융복합 서비스의 친화적인 규율 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기술 중립적 규율 체계, 기능에 따른 규제 원칙, 유연하고 포괄적인 전자금융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셋째, 수수료 비교 공시 강화입니다. 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확대하고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여 현재 카드 결제 수수료는 1.97%, 선불 결제 수수료는 1.76% 수준입니다. 넷째,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규율 체계 구축입니다. AI로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 기준 확립, 클라우드 규율 합리화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데이터와 AI 활용입니다. 금융권 AX 전환을 위해 크게 3가지 패키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권 AI 플랫폼입니다. 전문가 그룹이 오픈소스 AI 모델과 데이터를 선별해 제공하고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안전하게 활용 가능한 테스트 환경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금융 데이터 결합 활용 지원입니다. 일정 요건 하에 결합 데이터의 저장과 재사용이 허용되고 주기적, 반복적 정보 결합에 대한 규제도 완화합니다. 세 번째는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입니다. 기술 발전, 규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 금융 분야 가이드라인을 통합 개정합니다. 다음은 AI 활용의 핵심 기반이 되는 마이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데이터는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 정보를 모아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API 기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60개사가 사업자로 허가를 받았고 가입자는 중복 포함해서 무려 1억 7,949만 명에 달합니다. 일평균 API 전송 건수는 8억 5천만 건, 누적으로는 1조 2,417억 원
17억 건에 이릅니다. 마이데이터는 세 가지 가치를 실현합니다. 먼저 기관에 흩어져 있는 내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를 통해 통합 관리하여 안전한 정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 내 전체 자산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저축 투자 결정에 활용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인 금융의사 결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AI 등의 고객 성향을 분석해 최적의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2025년에는 마이데이터 2.0과 오프라인 마이데이터 서비스까지 개시되어 그 범위가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발전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오픈뱅킹이라는 개념 자체는 영국이 2018년 먼저 시작했고 호주도 2019년부터 법제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은행 계좌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확장 속도가 상당히 느린 반면 한국은 오픈뱅킹을 발판으로 불과 2년 만에 은행을 넘어 보험, 카드, 증권까지 포괄하는 종합 마이데이터로 도약했습니다. 데이터 AI 활용의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은 기존 신용평가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즉 SCB 모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금융 이력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매출, 상권, 업종, 영업 활동과 같은 성장성 지표를 AI로 분석하여 더 정확하고 공정한 신용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통합정보센터도 함께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수집 관리합니다. 향후 매년 소상공인 70만 명에 대해 연간 10조 5천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 공급, 845억 원 수준의 이자 감소 효과가 기대됩니다. 세 번째 분야는 디지털 자산, 즉 가상자산 규율 체계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대응 기조는 2017년 이후 계속 변해왔습니다. 2017년, 2018년은 투기 억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과열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투기 과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법인 실명 계좌 발급 제한, 국내 가상자산 발행 금지, 금융회사 참여 금지 등이 이때부터 시작된 행정 지도입니다. 다음 2019년부터 2021년은 자금 세탁 방지가 도입된 시기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하고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고객 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후 본격적인 법제화, 제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조사와 처벌, 금융당국 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 사항을 담은 1단계 입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글로벌 흐름을 보겠습니다. 주요국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면 우리의 방향도 더 잘 이해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규율 체계 마련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스테이블 코인 법이 제정되었는데 달러의 디지털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EU는 이미 2023년에 미카, 즉 가상자산 시장법을 제정하고 시행했습니다. 가상자산 발행부터 사업자 진입, 스테이블 코인 규율, 이용자 보호에 이르는 가장 포괄적인 규율입니다. 일본은 2016년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제를 마련하는 등 차근차근 제도화를 진행해 왔습니다. 2023년에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를 마련했고 일본의 주요 금융 회사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가상자산 허브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홍콩은 2022년 가상자산 발전 정책 성명을 낸 이후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하고 스테이블 코인 법 시행까지 마쳤습니다. 싱가포르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 시행 후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세계적으로 공통된 흐름은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입니다. 명확한 규제가 투자자, 사업자 그리고 시장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고 우리도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정책은 관행과 제도 개선 그리고 입법 크게 이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합니다. 법 개정 없이 행정 차원에서 가능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오랫동안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가 막혀 있었는데 비영리 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작년 6월 1일부터 허용되었습니다. 거래 지원, 즉 상장 모범 사례도 개선했습니다. 상장빈 방지, 좀비 코인 정리를 위한 심사 기준도 같은 날 강화되었습니다. 다음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 논의를 통해 추진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규율 마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추진 그리고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등이 대표적입니다. 토큰 증권 도입을 위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은 올해 1월 15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행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고 입법이 필요한 것은 차근차근 추진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핵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째, 스테이블 코인 규제입니다. 법정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가상자산과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행자 신뢰성 확보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별도의 규율 체계를 만들 예정입니다. 발행 금액의 100% 이상 준비 자산 보유, 이용자 상환권 보장 등이 그 핵심 내용입니다. 둘째, 사업자 진입과 사업자 행위 규제입니다. 지금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하나의 유형으로만 묶어 규제하지만 앞으로는 거래소, 발행업, 중개주선업, 보관관리업, 투자자문, 일임업 등 사업자 유형을 세분화하여 각 유형의 리스크에 맞는 진입 요건과 행위 규제를 마련합니다. 신의 성실 원칙, 이해 상충 방지, 경영 제한 등 기본적인 규제의 틀도 갖춥니다. 셋째, 상장 공시 제도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상장 요건과 심사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자본시장처럼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한 수시 공시 제도를 도입합니다.
투명한 시장 정보가 투자자 보호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2단계 입법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1단계 입법에 이어 산업, 시장, 이용자를 아우르는 통합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 금융 보안입니다.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금융 보안의 중요성도 함께 높아집니다. 특히 최근 엔트로픽사의 미토스 등으로 인해서 AI를 활용한 해킹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AI 활용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보안 위험은 주로 4가지입니다. 첫째, 중요 정보 유출입니다. AI가 학습하거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고객 정보와 내부 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둘째, 알고리즘 문제입니다. 모델 오작동, 편향, 설명 불가능성 등 때문에 발생하는 금융사고의 위험입니다. 셋째, 제3자 리스크입니다. 외부 AI 사업자에 의존하다 보면 해당 사업자의 침해 등이 발생했을 때 그 리스크가 금융회사로 그대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넷째, AI 대상 공격입니다. 모델 취약점을 악용하여 학습 데이터를 교란하고 추출하거나 적대적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4가지 위험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그동안 물리적, 논리적 망분리를 바탕으로 보안을 유지해왔습니다.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2014년 도입된 금융기관 대상 망분리 규제는 처음에는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은 사이버 공격도 막아내는 등 상당히 효과적인 규제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금융이 발전하고 최근 AI가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평가는 급변하였습니다. 한국 금융기관들이 AI, 클라우드 등 기술 발전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어 결국 금융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망분리 규제를 하는 경우 그 자체로 보안이 유지되기 때문에 보안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없어져서 보안 기술 발전도 오히려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려면 보안 기술이 필요한데 그러한 보안 기술 수준이 낮아져서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2024년 망분리 규제의 단계적 완화를 발표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첫째, 샌드박스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규제 애로를 빨리 해소하는 것입니다. 생성형 AI와 사스 활용에 대한 규제 특례를 허용하고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둘째, 이러한 규제 특례를 상시 제도화하고 고도화하려는 것입니다. 올해 4월부터 금융회사 내부 업무망에서 사스 활용도 허용되었습니다. 셋째, 자율보안 원칙 중심의 새로운 법과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보안 규정 위반 감독 중심에서 금융회사가 스스로 자율보안 체계를 수립하여 이행하고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지는 구조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고성능 AI 전환에 대응하여 금융권 보안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지 관련하여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토스 등 고성능 AI로 인한 보안 위협에 대응하고 동시에 생산적, 혁신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성능 AI 보안 위협을 선제적으로 파악합니다. 금융위뿐만 아니라 과기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AI 보안 위협을 적기에 파악하고 금융권 전체가 실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둘째, AI를 AI로 방어하는 고도화된 보안 체계 구축입니다. 보안 강화 목적으로 AI를 활용할 시에는 망분리 규제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속 추진하고 선별된 금융사에 대해 망분리 규제 전면 해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셋째, 금융회사의 AI 보안 대응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AI 보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정보 보안을 대비하여 태세를 점검하고 중소형 핀테크 기업에 대한 AI 보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두 번째 항목인 AI를 AI로 방어하는 고도화된 보안 체계 구축 관련해서 약간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안을 목적으로 AI를 활용하는 경우 망분리 규제를 긴급히 완화하는 부분입니다. 검증된 AI 사용, 추가 보안 조치 준수, 테스트 결과 당국 보고와 금융권 공유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망분리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또한 고도의 보안 역량과 AI 활용 능력 등을 갖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I 보안 분야에서 금융업권 간 협의 채널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기술 자문자는 망분리 완화, 고성능 AI 보안 위협 전망과 대응 조치 등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평가하고 금융권 협의체는 현장의 대응 상황과 애로 사항을 청취해 주요 대응 요령과 정책을 전파합니다. 마지막으로 AI 연구소와 AI 지원센터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연구소는 고성능 AI 보안 위협 분석과 대응 기법, 대응 수단 개발, 침해 대응 등을 지원합니다. AI 지원센터는 중소금융사 등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전담 조직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면 금융 AX 전환을 위해서는 세 가지 축의 지속적인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지급 서비스 개선입니다. 이용자를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융복합 서비스의 친화적인 규율 체계를 만들어 기술 발전에 발맞추는 유연한 규율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다음 데이터 활용 고도화입니다. 금융 데이터의 결합과 활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권 AI 플랫폼 운영을 통해 AI 활용 역량을 높이며 기술 발전과 규제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체계 정비입니다. 고성능 AI 보안 위협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고도화된 보안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며 금융회사 AI 보안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디지털 금융의 과거 10년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그 위에서 진짜 혁신을 꽃피우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그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